올해 들어서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때 원화 대비 가격이 100엔당 800원대까지도 하락을 했죠, 엔화가. 네, 이런 엔화 가치 하락에 국내 투자가들조차도 지금 엔테크 한다고 엔화를 막 사고 또 일본 증시도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엔저라는 것이 일본 경제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의 문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본 경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엔저라는 것이 엔화의 움직임이 한국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여행부터 일본 주식 투자, 엔화 예금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もう少し辛抱して粘り強く金融緩和を続けたいというのが正直な気持ちでございます。엔저가 부활의 신호탄이 되는 건가? 그렇죠. 잘 모르는 우리들은 왜 엔화가 내려갔다니까 아이고 일본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맞아요. 어쨌든 뭐 관광 가면 싸긴 하더라. 뭐 이 정도가 저희가 아는 건데.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들린 게 요즘에 주변에 뭐 여름 휴가 간다고 하면 3분의 1은 다 일본 갔던 것 같은 체감으로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상반기에만 일본 차진 한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310만 명이 넘었다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네, 일본에 온 관광객들, 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명품을 많이 사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 프랑스의 한 명품 그룹의 일본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래 31%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일본의 유명 백화점, 그 신주쿠에 보면은 굉장히 큰 백화점들이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막 굉장히 인기 있는 무슨 제품이 있는 건가? 뭐지 하고 그 줄을 보면은 그 줄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 면세를 받기 위한 줄이 그렇게 길게 서 있는 리펀드를 받으려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뭔가 통계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쌤은 지금 일본에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그 전이랑 달라진 점들이 있나요? 네, 그 아내하고 같이 최근에 그 신주쿠에 나가면 번화가에 나가면은 아내도 놀래요. 막 신주쿠가 번화가지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었나 하고 부딪힐 지경이에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굉장히 그 다양한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많고요. 또 제가 홋카이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외국인은 아직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으세요. 한국말이 여기가 일본이 한국이야 생각할 정도로 주변 온통 한국말도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그 홋카이도의 어느 시의 시장님이 한국 교포들에게 그랬대요. 네. 우리 시가 한국 사람들 덕분에 살고 있다고. 그리고 산업 중에서 관광이 생각보다 정말 큰 산업이에요. 우리가 하도 가서 돈을 많이 쓰니까 한국인 300만 명 갈 정도면은 뭐 일본 경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이죠. 그 엔저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또 일본 내에서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의 뭐 강남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도쿄의 아카사카 그런 곳에 가면은 가게들이 막 어느 가게에 가야 자리가 있을까?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지금은 경기 자체가 좋아요.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저런 곳에 가도 약간 한산해요.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그리고 또 택시가 또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네.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가면은 손님을 기다리고는 택시가 없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한 건가요? 줄 서기 어렵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미 많아서. 택시들이 달리고 있는 거죠. 글쎄 이렇게 경기가 좋다는 거는 물론 관광도 좋지만 역시 경기하면은 이 주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에 이 일본 주가가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을 거의 찍고 있다. 요즘에 동학개미들은 일본 주식을 산다. 이제 이런 말도 들리고 있거든요.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슈카 씨도 뭐 갈아탄 거죠? 달러에서 엔화로. 옛날 보이랑 좀 늘었나요? 금고가 이제 엔화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제가 트렌드에 약해서 옛날 트렌드를 계속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러만 무조건 달러 최고주의. 예. 선생님, 근데 엔화가 얼만큼 떨어졌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난 30년 정도의 엔화의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데이터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100엔 선이 보이시죠? 네, 이 네. 100엔 선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 100엔에 가까울 때 그때가 우리가 N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120선도 보이시죠? 이 120선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보통 우리가 N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는 150엔을 터치한 적도 있고 또 140엔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와 비교한다면은 1990년 버블 붕괴 직후 그때 수준에 와 있는 거죠. 2011년, 2010년 그때는 보세요. 80엔도 깼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70엔대에 있었는데 70엔. 네, 140엔대 150엔이라는 것은 네, 2배 환율 자체는 2배 오른 건데 바꿔 말하면 엔화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다. 네, 절반이 된 거죠. 반토막이 됐다. 네. 반토막이 난 거. 지금. 우와, 그럼 2배인데 옛날에 엔화를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반토막 됐죠. 반토막 된 거고 그렇죠. 지금 샀다가 한 2, 3년 후에 복비를 하면 2배가 되는 거야? 예. 이거네. 슈카 씨는 이런 얘기 안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다 부자 되죠. 나 왜 몰랐을까? 네, 작년에 장중 150엔을 터치를 했을 때는 네. 굉장히 일본의 그 외환 시장에서 패닉이 있었어요. 너무 내려가. 그러니까 이 엔화의 바닥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130엔이 됐어. 그러면 와, 엔전데 생각했는데 이게 140엔까지 가는 거예요. 설마 140엔을 깨겠어 했는데 145엔이 가고 150엔이 가니까 패닉이 됐는데 이때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값을 150엔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9조 엔 어치의 엔화를 시장에서 샀어요. 사들였구나. 네,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거대하게 뭔가를 사들이면은 네.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값이. 네. 네, 그래가지고 150엔을 막았거든요. 거기서 붕괴되는 거를.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140엔대에서 횡보를 하는 것이 150엔은 일본은행이 반드시 지키고 싶어하는 선이구나. 이게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돼가지고 150은 깨기 힘들겠다는 지금은 바닥이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바닥이 다시 깨지고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로 이걸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없게 되면은 그때는 또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은 지금 있습니다.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가 되니까 사실 그 원화도 달러에 대해서는 그 약세거든요. 여기 한번 원엔 환율 추이를 보세요. 네. 최근에 과거에는 뭐 1,000원 정도, 100엔이 1,000원 정도 있었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800엔대까지, 897.29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최근에는 900원 정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엔 환율도 떨어지면서 엔화에 대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주변에 있는 제 아는 사람들도 저기 4월에서 7월 저 내려갈 때 한 900원에서 막 그럴 때 지금 사야 된다. 맞아요. 어차피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놓으면 일본 관광 갈 때 오를 거 아니냐. 너무 좋다. 해서 900원 정도에서 잔뜩 사들였는데 800원으로 내려가면서 이 친구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게 설마 끝이겠지 했는데 또 모르는 지금. 그래서 지금은 100엔을 사기 위해서 900원밖에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100엔당 1,600원이 가면은 내가 지금 900원에 100엔을 산 다음에 나중에 이 100엔을 다시 팔면은 1,600원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엔테크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의 엔화라든가 일본의 경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저렇게
1달러당 77엔, 100엔당 1,600원 하는 이런 정도의 엔고는 오기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오늘 수업 듣고 나서 빨리 가서 좀 N 사놓고 지금 아까 매니저한테 지금 눈짓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한 10년 벌써? 기다릴까 뭐 이런. 그만큼 안 오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엔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오늘 내용 잘 봐야겠네요. 네, 잘 봐야 됩니다. 예. 이 경기 순환이 특이하게 2003년부터 일본 경기가 좋아졌고요. 네. 그랬다가 2013년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2013년부터 또 경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또 전 세계가 이거 뭐지? 일본 경기 좋아지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를 잘 아시는 그 경제학자들은 이거 뭐지? 왜 일본은 10년씩 그러네. 10년씩 호경기가 오지? 우연인데 10년씩 됐네요. 신기하다. 그런데 그 일본 경제도 일본 정부도 늘 돈을 많이 뿌렸다든가 아니면은 그 팽창적인 금융 정책, 자꾸 돈을 공급하는 이 금융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을 한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오죠. 자, 일본의 금리는 굉장히 낮고 미국의 금리는 높았는데, 그러니까 엔화는 낮은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미국의 정책 금리도 0%가 돼버린 거예요. 우와. 금리 차가 없잖아요. 네. 금리 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본의 엔화가 막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주요 통화죠. 달러하고 유로하고 파운드는 양적 완화를 하고 시작했는데 일본은 이때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양적 완화를 계속했다가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과거에 봤던 버블의 악몽이 너무 크니까 혹시 또 버블이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일본은행이 2006년에 양적 완화를 끝내고 2009년 10년이 돼도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대기업도 그 손실을 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일본은 왜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가? 이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때 이거를 등에 업고 전면에 나선 정치가가 아베 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2013년부터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년 주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돌다 보면 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이수지 씨. 파이팅 포기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실 줄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양적 완화를 좀 너무 빨리 끝냈고 조금 늦게 시작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금리를 잘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양적 완화를 너무 일찍 끝내고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다라는 그 후회 때문에 지금도 좀 더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충분히 살아났다는 판단이 올 때까지는 좀 더 두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조짐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요즘 일본 경제 부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6月の全国の消費者物価指数は 3.3% 上昇しました。오, 만만치 않은데. 일본이 칼을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사무라이 경제라고 하잖아요. 좀 돌아왔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는 저는 같은 걸 겪었기 때문에 이걸로 일본이 완전 환골 탈퇴한다. 이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일본 내각부 역시 지난 7월에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가 완만한 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조금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많이 올랐죠. 네. 올해 1월에는 작년 1월에 비해서 4.2% 네,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3%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만은 최근에 네, 소비자들이 좀 더 그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저는 물가가 오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선생님. 네,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늘 문제였거든요. 양적 완화도 처음 아이디어가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무기로서 양적 완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안 올라서 0%라든가 아니면 물가가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만들었더니 내가 팔 때 되니까 물건값이 더 떨어져 있어. 이러면 사업할 투자를 할 마음이 안 생기죠. 손해볼 수 없으니까. 소비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이 백을 사야 되겠어. 지금 100만 원인데 너무 이뻐 했는데 누군가가 2달 뒤에 그거 90만 원 돼요. 이러면은 안 사죠. 2달 참아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였냐면은 기업도 투자를 꺼리게 되고 소비자도 소비를 꺼리게 돼요. 그럼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 3%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소비자들도 물건가 올라가네? 지금 사야 되겠다. 기업들도 지금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긍정적인 면이 또 있네. 신기하다.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네. 일본 기업의 영업 이익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다시 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때 잠깐 꺾였다가.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다. 네, 그 뒤에 엔저가 발생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다시 굉장히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엔화가 싸지면은 그 수출 기업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달러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1달러당 150엔이 됐어. 네. 그럼 내가 이걸 일본에 가져가지고 내 회계장부에다 넣으면은 150엔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와, 1.5배. 네. 똑같이 1달러를 외국에서 벌었는데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수익은 50% 증가한 거예요. 네. 이렇게 영업이익 늘어나면 사실 체감하는 것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다들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나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학생들 취업. 요즘 잘 되는군요. 네, 일본이 그 청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에 일본 경기가 고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청년 고용이. 근데 그때는 제가 와세다에 있지는 않았고 그 뒤에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2009년, 10년 그때 또 청년 고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선배들은 한 20군데 내가지고 2-3군데 그 취업을 해서 어딜 갈까 고민을 했는데 나는 아직 50개나 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막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최근엔 경기가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학생들도 싱글벙글. 듣다 보니까 와세다 대학이잖아요. 학생들도 와세다 대학생들인 거고. 그렇죠. 취업이 잘 되고 그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예전에는 그런 와세다대도 안 됐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고용하고 이게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우선 보세요. 2018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은 그 전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140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요. 근데 그 뒤에 2019년, 20년 하면서 미중 마찰이 있고 코로나 있고 좀 안 좋아졌잖아요. 약간 줄었어요. 줄다가 2022년, 2023년 보시면 다시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다시 고용이 늘어서 취업자 수가 지금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상.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좋고 취업자 수는 많은데 일본은 그런데 임금이 안 좋아요.
임금 잘 안 오른다고 많이 잘 안 올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에서 임금이 가장 높았던 것이 97년입니다. 2023년이 아니고. 와. 한국에서는 임금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이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지금 임금이 가장 높은데 지금부터 20년, 30년을 20년 정도를 임금이 안 올라. 한국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 같으면 우린 못 살죠. 너무 황당하겠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너무 싼 임금도 일본 경제에 큰 문제다 해가지고 임금을 올리자 해서 매년 최저임금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올리고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는 일본 경제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도 보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던 형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그 그래프를 보세요. 네. 보시면은 가장 높았던 것이 1989년에 마지막 증시. 거의 4만에 가까운 3만 9천 정도 그때였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전문가들한테 자 내년 90년의 증시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증시도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1990년에 증시가 개장한 그날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보면 거의 4분의 1 토막 날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하네요.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 증시가 2013년 정도부터 회복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버블 붕괴 이후에 30몇 년 만에 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 너무 올라가니까 오히려 불안한 것 같은데요. 너무 올라가는데. 그 대신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 저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증시가 좋은 것은 엔화가 싸기도 하고 또 이제 엔화가 싸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소니. 도요타. 소니, 도요타 소니. 도요타 소니인데 이 도요타 소니도 최근에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보고를 했고요. 아, 그랬나? 네. 일본 기업에 투자를 엄청 했다. 유명합니다. 그냥 막 다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 역시 하는 사람은 벌써 했군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일본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저도 막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일본 정말 좋은 것이냐. 제가 일본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흘려듣고 안 듣고 안 믿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니까 정말 일본 정말 좋으냐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쌤이 더 유명해지셔야 되겠네. 일찍이 알아봤다. 엔저가 되면은 한국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겠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기도 하죠. 정반대인데요. 지금 현대차, 도요타 주가가 네, 이때가 2012년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주가가. 그런데 이때가 일본에서 이제 양적 완화 하겠다라고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된 때예요. 그때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도요타의 주가는 막 오르고 있는데 경쟁 상대인 현대차의 주가는 내려가고 있죠. 이것만 보면 완전히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현대 측에서는 우리 놀고 있던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저거 이 그래프가 이게 거꾸로 이렇게 역전되잖아요. 옆에 가게가 가격을 확 낮춘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억울하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옆에 가게가 가격을 갑자기 낮춰. 갑자기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면서 확 그냥. 그래서 당시 그 현대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아나 포스코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합도가 예전만큼 강하진 않아요. 여전히 경합하는 분야가 있지만은. 네, 여기 한번 한일 수출의 경합도 변화를 한번 보세요. 경합도. 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15년. 네, 2015년에 비해서 2021년이 되면은 경합도가 조금씩은 다 내려가죠.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고요. 숫자가 내려가면은 경쟁이 그만큼 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수치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주력 상품들인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진짜네. 내려가긴 했어도. 네, 한국과 일본이 주력 상품이 많이 겹치죠. 이게 일본도 고민이에요. 일본은 한국과의 경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따라잡히는 네. 기업들이. 반도체 우리가 넘버원인데 삼성 해봐요 뭐야 생각했는데 반도체를 내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전 뭐 우리가 뭐 소니 TV 하면은 뭐 전 세계 1등인데 소니가 결국에는 프리미엄만 남기고 모든 TV 라인을 다 팔고 매각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과 중국이 당분간은 따라오기 힘든 곳. 그래서 일본이 이제 지금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로봇이라든가 네, 친환경이라든가 우주라든가 그런 쪽이죠. 도망을 가봐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까요? 매 눈으로 그러니까요. 쳐다보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이 흑자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부문도 언젠가 다른 기업에 따라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났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 흑자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 다음 스텝은 어딘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네, 이것이 지금 일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까지 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그 유럽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유러피언 커미션이라는 여기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2,500개 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2,500개.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 2,500개 중에 일본 기업은 233개가 들어갔는데 한국 기업은 53개가 들어갔고 또 이 연구개발비 전체를 보더라도 일본은 160조를 투자를 했는데 한국은 48조. 투자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투자에서 일본 기업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쌤, 그러면 지금 일본 기업은 R&D 투자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요타를 예를 들면 전기차에서는 지금 확실히 한국보다 뒤처져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보다 빠른 분야도 있죠. 네, 이것이 그 도요타가 2029년에 달에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선입니다. 달 탐사선. 네, 여러분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네. 네, 지금 나사에서 과거에 이제 달에 갔었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그 달을 걸었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달에 유인 우주선을 다시 보내지 못했죠.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가서 그냥 몇 발짝 걷고 다시 온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네. 기껏 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런 차를 타고 그 달을 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차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바퀴를 보세요. 그 고무 타이어나 우리가 지금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타이어는 안 돼요. 뭔 타이어? 금속으로 만들어야 돼요, 타이어를. 쇠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스톤이라는 일본 기업이 협업을 하고요. 그래서 작업회사. 네, 그 나사가 우주 개발을 하면서 파트너로 삼은 것이 잭사라고 일본의 나사인데 이 잭사가 일본의 나사가 또다시 자기 파트너로 도요타나 브리지스톤을 끌어들여서 지금 달 탐사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 기업이 살아남는 한에 일본 경제는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살아난 것이 양적 완화나 엔저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어느 경제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정말 잔혹한 경쟁 사회잖아요. 세계 시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용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도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제가 오늘 이거는 하나 기억할 것 같아요. 기업이 살아남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걸 기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제가 좀 응원하고 싶고 대중이 좋아하는 저를 광고에 사용해 주시면 제가 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모델료 안 받으신다고요? 회사들 힘내시라고. 아니, 수련 조금 받아야지. 자, 선생님. 자, 그럼 중요한 것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엔화 계속 이렇게 저 엔화 상태로, 이거 엔저 상태로 더 갑니까?
일본은 가능한 한 지금 상태, 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엔화가 좀 낮은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좀 더 그 실적을 좋게 하고, 고용이 좀 더 좋아지고, 임금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은 만약에 일본 경기가 정말로 좋아진 것이고, 또 그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2%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하면은 일본 정부도 양적 완화를 끝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끝없이 정부의 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미 일본 은행이 50%나 샀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사서 시장에서 정부의 채권이 고갈될 정도로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끝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네, 주가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금리 차 때문에 엔저가 초엔저인데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금리의 차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 초엔저 현상도 완화가 되겠죠. 엔화 가치도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엔화가 싸니까 사가지고 엔테크를 해볼까 생각한다면은 반대로 주가는 일본의 주가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는 다시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아이고 복잡해라. 복잡하다. 다 엮여 있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쌤 2회에 걸쳐서 일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심체가 되더라도 또 저렇게 살아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떤 좀 방법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일본은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한국 경제 안 좋아지나? 일본만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히트친 말이에요. 그 해에 유행어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잡혀 있을 때 고이즈미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가들이 하는 말인데 긴장감을 가지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자. 일본은 90년대에 긴장감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굉장히 추락을 했고요. 그 뒤에는 두려움을 가졌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소비도 안 하고 기업도 투자를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두려워할 거 없다. 일본은 다시 잘 할 수 있는데 하지만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사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국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 굉장히 좋은 기술력, 굉장히 우수한 인재, 많은 경험, 이미 충분히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처럼 선진국에서 탈락할 일은 없어요. 없지만은 한국도 이미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연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하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거든요. 일본이 저성장 국면에 처음 진입했을 때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일본이 아니야. 이걸 거부하면서 그대로 계속 갔거든요. 한국에도 그러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대신에 이 저성장 국면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긴장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